두 번째, 지난주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했을 소식도 있는데 일본 소식을 오래간만에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쌀의 나라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죠. 뭐 한동안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들이 없어졌지만 한 2, 30년 전만 해도 일본 쌀 굉장히들 좋아하셨잖아요. 네. 품질이 좋은 걸로 유명했고. 고시익끼리 뭐 네, 이런 고시익끼리 예.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 부자들은 네.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예, 그랬죠. 사실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쌀의 나라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일본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불만 요인을 하나 오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이게 그럼 뭐 과연 얼마나 올랐길래 네. 이렇게 쌀값 때문에 난리가 아니냐.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쇼핑이 쌀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3월 물가가 이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그 에너지를 제외한 네. 근원 물가가 사실은 3.2% 올랐습니다. 근데 쌀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3월 소비자 물가 통계입니다.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자그마치 91.1%나 폭등을 했어요. 거의 두 배네요. 네. 이게 1971년 이후 최대 상승이니까 네. 그건 50 몇 년 만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현상을 목격을 했겠지만 네. 50대 이하의 사람은 쌀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걸 갖다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사람들이 다수일 거란 얘기죠. 네. 그 바람에 작년에 일본의 엔겔 개수가 28.3이나 됐어요. 이게 43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겔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 식료품비로 그렇죠. 나가는 돈 이걸 갖다가 엔겔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지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고요. 이런 어떤 쌀값, 그 다음에 식품료 인플레이션이 한 7%에 달았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 가계의 어떤 소비가 점점 줄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 1.1% 작년에 줄었어요. 예. 이게 일본의 어떤 저성장의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거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쌀이 이제까지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네.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가격이 오르는 거는 경제학에서는 딱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수요가 늘고 네. 공급은 줄 때 가격은 그렇죠.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 일본의 뭐 수요가 왜 늘었을까요? 사실 일본의 인구 자체는 뭐 감소 추세지 않습니까? 네. 늘어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소비 자체가 늘어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엔화가 작년까지는 엄청난 굉장히 그 저평가됐었잖아요. 낮았잖아요. 예. 엔화가. 엔화 저평가에다가 그 바람에 일본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사실은 뭐 일본의 그 유명한 거리를 걷다 보면은 도심의 그 도쿄의 유명한 거리를 걷다 보면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죠. 그 바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연간으로 따지면 한 3만 톤 정도 쌀 소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년만큼 공급이 거기에 이제 충족이 됐었으면 이런 쌀값 폭등 현상이 사실은 없었을 텐데 공급 충격도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일본은 1971년도부터 쌀 감산 정책을 갖다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이 이제 항상 많이 남아들고 과잉 제어가 되는 상태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쌀 대신에 다른 장목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 그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감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예. 그 바람에 사실은 쌀 생산량이 점점 줄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했던 게 사실은 일본에도 그 기상이변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작년에 사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본도 비슷한 거죠. 뭐 기록적인 어떤 폭염과 이상 기온이 닥치는 바람에 네. 쌀 수확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일본도 이 농산물 유통 구조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중간 통상들의 어떤 사재기, 어떤 투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더해지면서 공급량이 대폭 줄어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기름을 부은 거는 사실은 정부의 그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다. 비축량을 갖다가 제때제때 이렇게 확 풀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 초기에. 아 이게 조금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진정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던 안일하게 모양이에요. 생각했군요.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아직도 뭐 쌀 우리가 그 비축량도 많고 네네. 뭐 쌀 생산량도 뭐 어느 정도는 돼. 뭐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됐냐? 사실은
이게 일본 정부가 3월 달에 부랴부랴 21만 톤 비축량을 풀었습니다. 네. 21만 톤이나 엄청난 양을 갖다 풀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일단 가격 오름세를 갖다가 멈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누가 개입을 한다고 해도 네. 초기 개입하지 않으면 그걸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뚝이랑 비슷한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주 연속 올라가지고 5kg 평균이 4,214엔이었어요. 이게 작년 이맘때 얼마였냐면은 거의 2,000엔이었으니까 예. 2배를 넘게 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또 안 되겠다. 그래서 4월 달에 10만 톤을 또 풀었고요. 두 번째. 네, 그다음에 7월 달까지 계속해서 풀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입니다. 특히 쌀 시장을 개방해라. 네. 근데 현재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77만 톤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해요. 이게 그 무관세로 수입을 합니다. 그 나머지부터는 관세를 물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거는 그 나머지 관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 500%나 쌀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6만 톤 정도 미국 쌀을 수입하는 걸 갖다 고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후퇴인 게 뭐냐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공이 농산물 시장을 여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할 때 소고기 들여올 때 얼마나 어떻게 보게 되면 난리도 아니었죠. 시끄러웠습니까? 예. 일본도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마지막 관문까지 지금 그 이런 어떤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관물을 갖다가 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한국이 어떤 시사를 하느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국은 좀 좋은 점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일본에 쌀 수출을 갖다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총 22만 톤이 아니라 22톤 정도 한 거예요. 일단 2톤은 시범적으로 해서 일주일 만에 네. 완판이 됐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본산 쌀에 비해서 그 관세 물고 들어가도 한 10%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날개 돋친지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총 22톤 정도를 수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쌀 재고량이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태니까 뭐 쌀 수출 조금 한다 그래서 뭐 이상은 없겠죠. 네. 좋은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도 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농촌의 인구 고령화, 감소 문제, 일본하고 똑같잖아요. 기후 변화 역시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언젠가는 뭐 일본처럼 예.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사실은 뭐 계속 뭐 여러 단체에서 여러 기관에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지만은 우리도 그 농촌의 지금 영세농 위주를 갖다가 사실 그 협동조합 형식으로 바꾸든지 그러니까 대단히 농작 형식으로 바꿔서 아무래도 생산성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거고 네네. 이런 어떤 급변화나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미리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지금 상황을 좀 반면 교사로 삼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본은 뭐 지금 7월까지 매달 비축미 풀고 뭐 미국쌀 수입 얘기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안정화되긴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뭐 쌀 비축량도 어느 정도 있는 거고요. 네. 그 뭐 안정화는 분명히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그렇게 미국 쌀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일본 사람들이 자국 쌀에 대한 어떤 기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쌀 품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꺾일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참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이 생산량이 쌀 생산량이 10%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기후 변화 문제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